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약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눈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확 튀어나왔는데 우리 자동차의 AI가 이걸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0.5초나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0.5초면 뭐 브레이크를 밟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AI로 불리는 뇌 모방형 인공지능, 즉 SNN은 기존 인공지능의 그 골칫거리였던 배터리 소모 문제는 진짜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네, 전력 효율 하나는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바로 이 치명적인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라는 거대한 격에 부딪혀서 아직 우리 일상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였죠. 그런데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다룰 퍼듀 대학교 연구진의 DCT-SNN 논문이 이 딜레마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그것도 우리가 매일 인터넷에서 짤방이나 사진 다운로드할 때 쓰는 아주 오래되고 친숙한 기술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차 예시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과제를 아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인공지능을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워치 혹은 자동차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한 아주 치열한 연구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논문의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굳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현재의 딥러닝, 그러니까 흔히 ANN이라고 부르는 아날로그 신경망 구조는 이미지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에서 이미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잖아요. 네, 성능은 뭐 이미 증명이 끝났죠. 그런데 왜 굳이 뇌 모방형이라는 이 어렵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 위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위기요? 네, 기존 ANN 구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구조적으로 전력을 정말 엄청나게 집어삼킵니다. 신경망이 한 번 추론을 할 때마다 그 내부에서는 수백만, 수천만 번의 맥 연산이 일어나거든요. 아, 맥연산이요? 네, 맥은 이제 곱하고 더한다는 뜻인데 입력값과 가중치를 계속해서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말해요. 소수점 아래까지 내려가는 아주 복잡한 아날로그 값들을 쉴 새 없이 곱셈 연산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열과 전력 소모의 지옥이겠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지옥이죠. 만약에 배터리 용량이 뻔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그런 연산을 24시간 돌린다면 기기가 손난로처럼 뜨거워지다가 막 10분 만에 방전되어 버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시선을 돌린 곳이 바로 포유류의 뇌, 즉 생물학적 신경망의 학습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 우리 뇌를 따라한 거군요. 맞아요. 우리의 뇌는 막 슈퍼컴퓨터보다 복잡한 연산을 하면서도 고작 전구 하나 켤 정도인 20와트의 전력밖에 쓰지 않거든요. 와, 겨우 20W요? 진짜 효율적이네요. 네, 이 엄청난 효율성을 모방해 만든 것이 바로 스파이킹 신경망, 즉 SNN입니다. 그럼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SNN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아날로그 값 대신에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진법적인 스파이크, 그러니까 아주 짧은 정기적 신호의 형태로만 정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스파이크라? 그러니까 막 0.354 같은 복잡한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가 있다 혹은 없다로만 계산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거운 곱셈 연산이 필요 없어지고 그냥 덧셈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드웨어 설계 관점에서 보면 곱셈기를 덧셈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에너지 절감을 의미하거든요. 아하. 게다가 SNN은 이벤트 기반 정보 처리 방식을 씁니다. 입력 신호가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었을 때만 뉴런이 탁 활성화되어서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죠. 그럼 신호가 없으면요? 신호가 없으면 뉴런도 그냥 쉬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0에 가까운 거죠. 오, 그 작동 방식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어떤 이미지죠? 기존의 딥러닝이 막 거대한 교향 악단이라면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곡이 끝날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악보에 적힌 모든 음표를 억지로 계속 연주해야만 하는 아주 피곤한 오케스트라 같군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반면에 SNN은 뭐랄까? 각 뮤지션이 딱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딱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만 짧게 자기 음을 내고 빠지는
아주 세련된 재즈밴드 같군요. 와, 그 재즈밴드 비유가 진짜 핵심을 찌르네요. 조금 더 파고들자면 밴드 멤버들은 지휘자가 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서로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네, 서로 눈치껏 합을 맞추죠. SNN도 비슷합니다. 딥러닝 오케스트라는 한 번 추론하려면 모든 파라미터가 100%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SNN 재즈밴드에서는 특정 순간에 전체 뉴런의 극소수, 보통 1에서 5% 정도만 활성화됩니다. 와, 1%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새어나갈 틈이 아예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근데요, 에너지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면 당장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에 이 재즈밴드를 집어넣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일상에서 SNN이 탑재된 기기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아끼는 대신에 뭔가 다른 걸 크게 희생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시간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에너지 문제의 훌륭한 해결책이 역설적으로 지연 시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병목 현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연 시간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SNN이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한번 생각해보죠. 카메라 센서로 들어온 정보는 픽셀의 밝기 값을 담은 아날로그 데이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흔한 사진 파일 형태죠. 그런데 SNN은 스파이크, 즉 0과 1밖에 모르니까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스파이크로 번역을 해줘야 해요. 아, 아날로그 공만의 정보를 시간축의 스파이크로 변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군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그 번역 과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방식이 푸아송 속도 코딩이라는 건데요. 푸아송이요? 뭔가 수학적인 이름이네요. 네. 쉽게 말해 픽셀의 밝기 강도에 비례해서 무작위로 스파이크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무작위로요? 네. 만약 어떤 픽셀이 아주 밝다면 일정 시간 동안 스파이크를 막 10번 발생시키고 어둡다면 2번만 발생시키는 식이죠. 그러니까 밝을수록 일을 많이 보낸다는 거네요. 근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이게 확률과 무작위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단 몇 번의 타임스텝만으로는 네트워크가 그 픽셀의 진짜 밝기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한두 번 봐서는 이게 진짜 밝은 건지 우연히 스파이크가 튄 건지 모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타임스텝에 들어온 스파이크나 50번째 들어온 스파이크나 구조적으로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냥 횟수를 세기 위한 파편일 뿐이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요? 아니, 뇌에 엄청난 효율성을 베껴왔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시각 정보를 네트워크에 입력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무작위 방식을 썼다는 뜻인가요? 사실 그렇죠. 시야에 들어오는 중요한 정보를 시간에 따라 배열하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뇌 안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저 주사위를 던져서 신호를 찔끔찔끔 보내고 그걸 평균 내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이건 전혀 효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수많은 SNN 연구자들을 좌절시켰던 아주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푸아송 방식을 쓰면 이미지 하나를 제대로 추론하기 위해 적게는 100번에서 많게는 250번의 타임스텝을 그냥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와, 250번이나요? 네, 에너지를 아무리 적게 쓰더라도 시간에 이렇게 오래 걸리면 실시간 피드백이 생명인 자율주행차나 웨어러블 로봇에는 절대 배포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장애물 피하려다 250번 쓸 때까지 기다리면 사고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간의 아날로그 정보를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았나요? 네, 퍼듀대학교 연구진이 아주 뜻밖의 곳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최신 양자역학이나 엄청 복잡한 뇌과학 논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친숙한 기술에서 가져왔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산 코사인 변환, 줄여서 DCT라는 기술입니다. DCT요? 네, 수십 년 전에 제안된 인터넷 대역복 환경에서 이미지 용량을 팍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고전적인 기술이죠. 잠깐만요. 그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사진 파일 주고받을 때 쓰는 JPEG 이미지 압축 기술의 핵심 원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JPEG입니다. 아니, 사진 용량을 압축하는 기술이 SNN의 그 끔찍한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연구진의 빛나른 통찰력이 등장하는 거죠. DCT는 공간에 퍼져 있는 픽셀의 정보들을 주파수 성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정연파 기저 이미지들의 가중합으로 분해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가중합이요?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순서대로 쫙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순서대로 정렬한다. 네, 연구진은 기존의 푸아송 코딩처럼 의미 없이 무작위로 스파이크를 뿌리는 대신에 바로 이 DCT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죠? 주파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한 타임스텝에 딱 하나씩만 SNN 뉴런에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아키텍처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겁니다. 주파수가 낮고 높다는 게 우리가 보는 2차원 시각적 이미지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거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이미지 영역에서 색상이나 밝기가 서서히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서서히 변하는 부분. 네. 즉 전체적인 윤곽, 뼈대, 배경 같은 아주 넓고 굵직한 정보죠. 반면에 높은 주파수는 색상이 막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급격하게 변한다면? 강아지의 털 질감이나 머리카락 한 올, 혹은 사물의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 같은 세밀한 디테일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주사위를 굴려서 픽셀 정보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타임 스텝에는 가장 중요한 전체 윤곽, 즉 낮은 주파수를 밀어놓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세밀한 디테일인 높은 주파수를 차곡차곡 덧붙이는 거군요. 데이터를 시간축에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라 중요도 순서로 아주 의미 있게 정렬해버린 거네요. 완벽합니다. 공간의 정보를 주파수로 쪼개서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에 아주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버린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기발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 호기심을 찌르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데이터를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정렬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거라면 머신러닝 분야에서 약간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PCA, 즉 주성분 분석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 왜 하필 그 오래된 고전적인 DCT를 굳이 고집한 거죠? 논문을 보니까 이 둘을 굳이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야, 그 부분을 짚어주시다니 정말 예리하시네요. 논문에서도 실제로 그 두 방식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중요한 정보 순서대로 성분을 정렬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PCA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특성이죠. PCA는 기준이 되는 기저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셋의 공분산 행렬을 일일이 계산해야 합니다. 공분산 행렬에 계산한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고양이 사진을 분석할 때의 기준이랑 자동차 사진을 분석할 때의 기준이 매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셋이 바뀔 때마다 아주 복잡한 수학 연산을 통해서 이 기준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하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물건의 길이를 잴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눈금의 자를 매번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격이군요. 맞아요. 엣지 디바이스처럼 자원이 엄청 부족한 환경에서는 그 자를 매번 닦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연산 부담이 되겠는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DCT는 어떨까요? DCT는 데이터가 고양이든 자동차든 심지어 막 노이즈가 낀 이미지든 상관없이 미리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된 고정된 직교 기저를 제공합니다. 고정된 기저요? 네, 데이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그 공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눈금이 매겨져서 나온 표준 템플릿을 그냥 쓰는 셈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연산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논문의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 직교 계좌를 사용하는 DCT 방식은 계산 과정이 PCA에 비해 훨씬 가볍고 빠르면서도 정확도는 무려 83.5%를 기록했습니다. PCA는 몇 %였는데요? PCA를 썼을 때가 83.8%였어요. 비교해보면 성능 차이는 불과 0.3%포인트에 불과하죠. 와, 0.3% 차이면 당연히 계산 효율성이나 하드웨어 구현의 용이성, 그리고 범용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DCT가 압도적인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완전히 게임 끝인 거죠. 제가 논문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템플릿, 즉 이미지를 쪼개는 블록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흔히 우리가 아는 JPEG 압축은 이미지를 8x8 픽셀 크기의 블록으로 잘라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기저가 총 64개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SNN 구조에서는 8x8을 쓰지 않고 굳이 4x4 블록을 사용해서 기저를 16개로 팍 줄였더라고요. 왜 굳이 4x4 블록이 더 좋은 결과를 낸 건가요? 그 질문이 이 논문의 기술적 깊이를 보여주는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ANN은 이미지의 전체 영역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는 능하지만 SNN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스파이크를 처리해야만 하거든요. 아,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오니까요. 네. 만약 8x8 블록을 사용하면 하나의 블록이 담고 있는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64개의 주파수 성분을 무려 64번의 타임스텝에 걸쳐서 천천히 입력하게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초반에 들어온 주파수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적 맥락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시간적 희석 현상이 발생합니다. 뉴런이 머금고 있던 전이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아하, 앞에서 본 걸 뒤에 가면 잊어버리는 거군요. 네. 반면에 4x4 블럭을 사용하면 딱 16번의 타임스텝만으로 한 블럭의 정보가 온전히 쫙 전달됩니다. 좁은 영역의 공간 정보를 짧고 굵게 아주 높은 밀도로 네트워크에 딱 꽂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오, 공간 정보를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컴팩트하게 딱 압축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4x4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4x4로 작게 쪼개기만 하면 그 블록과 블록 사이에 경계선이 막 뚝뚝 끊어져 보이는 부작용은 없나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한 오버래핑 구조를 여기에 결합했습니다. 오버래핑이요? 네, 4x4 블록들을 모자이크처럼 딱딱 맞물리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블록들이 서로 절반씩 겹치게 마치 지붕의 기와처럼 얹은 겁니다. 아, 기와처럼 겹치게. 네, 이렇게 하면 블록 간의 경계선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공간적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마치 합성곱 신경망이 특징을 추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럼 이 구조를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추론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나요? 16개의 기저니까 딱 16번의 타임스텝만으로 이미지 하나를 완벽히 인식한다는 뜻입니까?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다만 SNN 구조에서는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축적하고 다음 층으로 스파이크를 넘겨주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레이턴시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아, 딜레이가 약간 있군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 16개의 DCT 개수 입력을 연속해서 3번의 사이클에 걸쳐 반복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 16 곱하기 3이니까 네, 총 48번의 타임스텝이죠. 48번이요. 아까 그 무작위로 스파이크를 쏘는 푸아송 코딩 방식은 무려 250번의 타임스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250번에서 48번으로 줄어든 거라면 속도 면에서는 진짜 혁명적인데요. 근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혹시 정확도를 잃은 건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의심이 많아서요. 하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성능 저하는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시파10 데이터셋의 경우 89.94%, 그리고 더 복잡한 시파 100에서는 68.3%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오, 그 정도면 훌륭한데요. 네, 이건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딥러닝 모델들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대박이네요. 지연 시간 단축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이미지 크기가 더 크고 복잡한 타이니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최고 수준의 SNN 모델들은 추론에 최소 250스텝이 필요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죠. 하지만 DCT SNN 모델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단 48스텝에서 125스텝 사이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지연 시간을 무려 2배에서 최대 14배나 단축한 겁니다.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14배 끌어올렸다. 와, 엣지 디바이스 생태계에서는 그야말로 구원투수네요. 아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물감을 막 무작위로 캔버스에 흩뿌려서 어쩌다 모형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푸아송이었죠. 이제는 첫 몇 초 동안 굵은 붓으로 산과 강의 윤곽을 쓱쓱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붓으로 바꿔들어서 나뭇잎의 결을 아주 정교하게 덧칠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갖춘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논문에서는 그것을 시간 스프레드 재구성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메커니즘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방식에는 단순히 빨라졌다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실용적 무기가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기죠?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상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시속 100km로 달리는 상황이요? 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평소 상황이라면 48스텝을 끝까지 다 기다려서 저게 사슴인지 곰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 봉투인지 털의 질감까지 100%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야죠. 하지만 당장 0.1초 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디테일을 분석하느라 연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이미 사고가 난 후일 텐데요. 야, 바로 그 지점이 DCT SNM만이 가진 궁극의 초능력입니다. 이른바 동적 추론 또는 조기 종료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기 종료요? 중간에 끊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만약 기존의 무작위 푸아송 코딩 방식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타임스텝이 250번 필요한데 너무 급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32번째 타임스텝에서 강제로 연산을 확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작위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32스텝까지 찔끔찔끔 모인 스파이크만으로는 이게 고매윤곽인지 사슴의 뿔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냥 노이즈 덩어리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논문의 실험 그래프를 보면 푸아송 방식은 타임스텝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네트워크가 수렴조차 하지 못하고 정확도가 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예 작동을 안 하는군요. 네, 하지만 DCT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호스트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굵은 붓터치를 떠올려 보세요. 초만 타임스텝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먼저 들어온다고 했죠? 낮은 주파수 성분, 즉 전체적인 윤곽이나 물체의 거대한 형태 정보는 이미 첫 번째 사이클인 초반 16스텝 안에서 싹 다 입력이 끝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비록 털의 질감이나 눈동자의 색깔 같은 고해상도의 디테일, 즉 높은 주파수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전방에 있는 것이 적어도 거대한 동물 형태의 생명체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뼈대 정보는 이미 네트워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논문의 결과를 보면요. 극한의 속도가 필요한 환경을 가정하고 전체 48스텝을 32스텝으로 강제로 줄였을 때, 즉 마지막 고주파 성분들을 버렸을 때조차 정확도 하락폭은 2% 미만으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2%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즉 시스템이 기기의 배터리 상태나 현재 상황의 급박함에 따라서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정확도와 초저지연 속도를 아주 유연하게 맞교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웨어러블 로보틱스나 스마트 글래스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해야 하는 기기들에서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상황이 여유로울 때는 48스텝을 꽉 채워서 초고화질의 정밀한 판단을 내리고 위급한 상황이나 배터리가 막 5%밖에 안 남았을 때는 16스텝, 32스텝에서 추론을 딱 끊어버리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은 유지하는. 네, 그걸 기술 용어로 우아한 성능 저하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공간적 주파수를 시간적 이벤트로 매핑한다는 이 발상의 전환 하나가 속도, 에너지,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아낸 셈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이 꽤 깊고 흥미로운 영역까지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이미지 압축 기술로만 알았던 DCT의 수학적 원리가 뇌를 닮은 스파이킹 신경망과 딱 만나서 차세대 AI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시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의 난제를 돌파하는 열쇠가 언제나 미래의 새로운 발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기존의 지식들을 어떻게 새로운 맥락으로 연결하느냐가 진정한 혁신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 충전으로 몇 달씩 작동하면서도 눈을 깜빡이는 순간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시야와 상황에 반응하는 스마트 글래스나 AI 이어폰을 쓰게 되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매끄러운 경험의 이면에는 우리가 오늘 분석한 공간의 주파수와 시간의 스파이크가 만들어내는 우아한 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던질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수십 년 전 그저 부족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픽셀을 압축하던 낡은 DCT 수학이 오늘날 가장 혁신적이라는 SNN의 멱살을 잡고 다음 단계로 하드캐리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유물로 취급하면서 전공서적 한 구석에 처박아둔 과거의 수많은 고전적 신호처리 알고리즘들 중에 현재 딥러닝이 꽉 막혀있는 또 다른 거대한 병목 현상을 단숨에 박살내줄 숨겨진 마스터키가 더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야, 그 정말 기술의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어쩌면 이미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서랍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아주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시원하게 채워졌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